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 2부 함께 하실게요. 여러분. 또 즐거운 소식 하나. 진짜 추미애 장관 일 잘합니다. 마음에 들어.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결국,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 왜 요양병원 사건, 여러분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아시죠? 들어서. 그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이제 부정수급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그 요양병원이 여기에 이제 투자자 그리고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거죠. 윤석열 총장 장모가. 그런데 과거에 이제 2015년에 이때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는 이제 부장검사였죠. 그때 이제 윤석열 장모가 이제 수사 대상이었었는데 그냥 법적 책임을 나는 안 받기로 했어요. 이사장하고. 그런 책임 면제 각서 있어요. 요거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입건조차 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다시 수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소가 됐네. 참. 그러니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거 고발했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검찰 이번에 이제 재수사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수사를 한 건데 검찰이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윤석열 장모가 공동 투자한 사람, 이 사람이랑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이제 참고인들 불러서 조사를 다 했는데 이 윤석열 장모가 이야기했던 책임 면제각서, 요게 위조된 거다. 뭐 이런 식의 진술을 새롭게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대로 수사만 했었으면.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범죄 혐의를 받는 그 당사자들끼리 책임 면제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형사적으로는 면제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제대로 수사를 했었어야지. 애초에 의정부지검이 왜 그랬나? 그때 의정부지검이 최초에 수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범죄 사실을 넣고도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오니까 검찰이 이러니까 우리가 못 믿는 거죠. 사기꾼 말을 차라리 믿고 말지. 응? 추미애 장관이 이거 재수사 지휘 안 했다면, 이거 다스 사건 때처럼 그대로 이렇게 진실이 묻힌 채로 잊혀졌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가 정권을 바꾸고 추미애 장관 같이 일 잘하는 그죠 법무부 장관 이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숨겨져 있던 정의가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 선택적인 수사로 무혐의 결론 내리고, 어떤 거는 선택적인 수사에서 그죠 죄도 없는 사람 기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 권력을 유지해온 게 검찰인 거예요. 윤석열 총장. 근데 다만 이번 그 장모가 불기소 그때 당시에 이제 무혐의 처분 받는 과정에서 2015년에 그때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뭐 개입했냐 뭐 이런 것까지는 수사에서 확인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그죠 기소는 면했는데, 아무튼 윤석열의 장모는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한 다음 달쯤에 윤석열 총장 법정에 출석하는 거 한번 봐봅시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설명드릴 게 있어요. 이 뉴스가 하루 이틀 사이에 막 쏟아지네요. 검찰 관련해서. 이규철 변호사라고, 여러분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그때 특검 때 여러 가지 막 그 기자회견 주도하고 브리핑하고 했던 그 특별검사 있잖아요. 그 이규철 변호사 소식이 중간에 갑자기 퍽 하고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그때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이상하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걔네들 이제 얘기로는 그 사건 관계인들 얘기로는 한 5억 원 정도를 중앙지검 로비 자금으로 썼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옵티머스 사건의 그 변호인이
윤석열 검찰 그러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로 있을 때 거기 집무실에 다녀갔었던 것으로 출입 기록이 확인이 됐다. 네, 요런 그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 이 당시 윤석열 지검장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요거가 이제 그 뭉개지는 과정에서 얘가 뭘 그죠? 관여한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일단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요것도 조금 들여다봐야 돼요. 예. 이규철 변호사라고 하네요. 예,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두 가지 가능성은 좀 둘 다 열어두고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규철 변호사가 진짜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윤석열 지검장을 만나러 갔었다면 그런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려는 공간으로 이거를 그렇게 이제 공식 출입 기록이 남는 집무실을 과연 그 장소를 택했을까? 저는 약간은 좀 의문스러워요. 그거는 좀 회의적이에요, 실은. 근데 뭐 어쨌든 이규철이 이제 그죠? 갔다고 하니까 일단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그 외에 여러분 왜 진짜 그 비밀스러운 변호 활동을 하려면 이규철 변호사처럼 그렇게 그 사건 이제 변호인으로서 진짜 이렇게 등록하고 이렇게 활동하기보단 왜 이주영 변호사 하는 것처럼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주영 변호사는 몰래 변론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협회에 신고도 안 하고 그죠? 지금 김봉현 씨 편지가 그렇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주영처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사실은 더 커요. 그러니까 이주영처럼 사건 등록 안 하고 이렇게 몰래 변론하면서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더 크지. 이렇게 누구나 다 들여다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정식 기록까지 남고 변호사 등록도 다 그죠? 라임 옵티머스 사건 변호인으로 등록까지 한 상황에서 이규철 변호사가 굳이 그런 방식을 택해서 윤석열 총장, 윤석열 당시 지검장을 움직였을까? 저는 그거는 좀 더 확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려면 이주영 변호사처럼 했지. 하여튼 근데 뭐 어쨌든 이상한 행동, 어쨌든 부적절한 만남인 건 사실이니까. 뭐 물론 뭐 그 지검장이 뭐 변호사 뭐 만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과거 이제 검찰 동료니까 뭐 그냥 만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로비 자금으로 5억 원이나 쓰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필 그때 그 변호인이 이규철 변호사였고 그 사람이 이제 윤석열을 만났다 하니까 감찰의 필요성은 확실한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둘 다 뭐 부인하면 이거는 증명할 방법이 딱히 있을까? 약간은 좀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그런 사안이긴 하네요. 예. 그래요. 아무튼 윤석열 총장 여러 가지로 얘는 빨리 구속돼야 돼요. 그래서 증거인멸 더 이상 못하게 빨리 구속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누가 빨리 고발할걸요? 하루 이틀 안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검찰 이야기 참 쏟아지는데 여러분이 좀 가지치기에서 좀 알아야 될 꼭 정보들에 대해서만 제가 논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참 이 얘기 좀 마저 좀 더 할게요. 여러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 사람 옥중 편지를 보면 지금 술접대 검사들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한 이주영 변호사, 이 사람이 지금 이 수사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왠지 모르게 이 사람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요것도 지금 좀 더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술접대 사건은 당연히 향응뇌물 사건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가 뭐냐. 이주영 변호사가 야 강기정만 하나 잡게 해줘.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 벌리다시피 해가지고 이주영 변호사가 브로커 짓하고 검찰 조직과 김봉현 사이를 무슨 중개 그렇게 하고 했다라는 지금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커질 사안은 이 술접대 검사보단 이 향응 자리를 마련한 이주영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의 휴대폰이라든지 이 사람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면
이거는 국정농단을 어떤 검사들이 조율하고 뭐하고 획책하고 이런 것들이 그죠? 여권 겨냥 수사를 막 확대하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이 술접대 받은 이 피레미 검사들에서 나올 게 아니라 이주영 변호사를 통해서 타고 올라가야 검찰 수사에서 그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상하게 이주영 변호사에 대한 수사 촉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보도도 없다. 이러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서울경제에서 11월 24일 날 나온 보도인데 역시나 이런 게 나오네요. 김봉현 접대 의혹 변호사. 이 사람이 옥중 편지 이거 폭로 나온 뒤에 그 검사 3명한테 전화한 기록이 나왔대요. 검찰이 통신 기록을 조회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거봐. 이게 지금 이주영 변호사 이 사람 빨리 구속해야 됩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자기 휴대폰 분실 사건을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뭐 이 기자들은 뭐 이거 대질신문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도하던데 대질신문이 뭐야? 증거인멸 못하게 이주영 변호사 빨리 구속해야지. 예. 이주영 변호사 대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논평해 드릴게요. 자, 뭐 검찰 관련 소식 뭐 맨날 뭐 중요한 것들이 좀 쏟아지는데 하여튼 좀 긴장해서 좀 보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중요한 정보들 조금 추려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검찰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백신 이야기 좀 마저 하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서 지금 코로나 백신 이제 화이자 백신 이거 뭐 왜 이게 막 지금 이제 상용화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들이 빨리 입수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정작 우리나라 정부는 약간 코로나 백신을 왜 이렇게 그죠? 빨리 이거를 입수를 안 해. 약간 이제 그런 좀 약간 답답한 생각들이 드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 나오는 것들 보니까 여러분 이걸 좀 같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그 화이자 백신이 엄청 비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제가 4만 원 이상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걸 접종 받으려면 한 4만 원에 맞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유통 비용이 또 들거든요.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이게 영하 막 거의 막 70도 가까이 이렇게 냉동 보관해가지고 와야 된대요. 이거 대단히 기술이 굉장히 복잡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이거 4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돈 엄청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하러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전 국민이 지금 뭐 그죠 수만 명이 지금 막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사올 필요가 있나? 그럼 오히려 화이자나 이런 데에 괜히 목줄 잡힐 수 있어요. 우리가 을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갑이 아니라. 그런데 어쨌든 백신을 확보는 가급적 빨리 할 건 해야죠. 그런데 이번에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영국계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랑 같이 뭐 이렇게 공동 연구도 하고 뭐 그런 좀 가까운 회사인가 봐요.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이렇게 백신 맞을 수 있는 그런 그 백신을 개발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1회 접종 가격이 한 4달러 4달러 정도밖에 안 들을 수 있대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그리고 유통 비용도 굉장히 싸게. 왜냐하면 이제 화이자 백신은 영하 한 70도를 어떻게든 냉동 보관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냥 그냥 뭐 상온 한 2, 3도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유지해도 유통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개발이 됐다 그러네. 다만 약간 그 백신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화이자나 이런 데는 한 95% 백신 예방률이 95% 정도 수준이 나왔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평균 70에서 90% 그 수준 사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백신 효과가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가격이 거의 10분의 1 수준인 거 아니에요. 화이자보다.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 백신 개발 속도는 엄청나게 다들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이면은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의 백신 예방률도 거의 화이자 수준으로 높아질 겁니다. 예. 그래봤자 그리고 한 70에서 90%그 백신 예방률이면 이것도 낮은 게 아니에요. 충분히 백신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어쨌든 이거보단 좀 더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백신 당장 오늘 살 것도 아니고 이게 빨라봤자 내년 중반쯤 아마 이거를 이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까지는 당연히 이게 백신이 효과가 더 빨리빨리 올라가겠죠. 그러니까는 굳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화이자에 접촉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10배나 되는 그 가격을 주고 국민 5천만 명 가까이가 이걸 다 맞아야 되는 백신인데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게 뭐 진단키트 개발 잘하고 한 건 잘했는데 왜 이렇게 백신을 빨리 못 구해? 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의아하셨다면 이거 굳이 서두를 거 아니라는 거. 요런 거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그 뭐 백신을 왜 빨리 우리나라에서는 왜 빨리 못 만드냐 이런 것도 약간 궁금하셨을 텐데 이거는 제가 좀 보도들을 살펴보니까 이것도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약회사들이 그 백신을 개발하려면 임상시험 집단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몇백 명 수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백신 개발이 어렵나 봐요. 예. 그 이상의 군집이 모여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적은 나라라.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군집을 많이 만들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 제약회사들이 해외에서 이걸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개발 비용도 비싸지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외국의 제약회사들에 비해서 이 백신이 개발되는 게 좀 늦었나 봐요. 그런 좀 약간 현실적인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도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1차적인 백신은 외국계 회사에서 저렴하게 아까 그 4달러면 살 수 있는 거 그걸로 해서 긴급하게 구입해서 가져오고 2차, 3차 뭐 계속 우리가 뭐 그죠? 장기적으로 이 백신은 계속 활용할 거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 국내 제약회사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다 고려하면서 2트랙, 3트랙까지 다 고려하면서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분석이 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왜 우리나라는 좀 뒤처지는 거야? 약간 의문을 품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중간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 그 이재갑 그 우리 한림대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안다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연락이 닿아가지고 조만간에 인사하러 오라고 친히 연락을 좀 주시더라고요. 좀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 좀 듣고 가능하면 좀 인터뷰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정부 참 뭐 법무부도 그렇고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고 일 잘한다 박수.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겨울 그죠? 3차 대유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위기만 우리가 잘 넘기고 정부가 일 열심히 잘하도록 도우면 성공적으로 검찰 개혁과 코로나 방역 모두 완수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하고 그 다음 민주정권 재창출하고 가자. 허재현 기자도 가짜뉴스 척결하고 올바른 균형 잡힌 정보들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우리 민주정부의 개혁 완수 함께 길 걷겠습니다. 자, 늘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격려로 열심히 논평도 하고 기사도 쓰고 일합니다. 참 저는 여러분 덕분에 다시 살아난 기자입니다.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